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부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중국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깔이 바로 빨간색, 붉은색입니다. 중국 분들은 유난히 붉은색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중국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또 설이나 춘절 같은 명절에는 거리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 정도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붉은색 춘련과 복자, 빨간 등롱을 붙이고요. 아이들은 빨간 옷을 입고 홍바오에 세뱃돈을 받는다고 하죠. 또 이 빨간색이 액을 물리치고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왕이면은 이 붉은색이 코로나19까지 물리치면서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레드벨벳입니다. 빨간 맛.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네. 선생님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모처럼 좀 단촐하게 보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딴 때 같으면 차례 지낼 때 온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막 17명, 18명 막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일만 부엌에서, 하잖아요. 예, 동서들이 물론 같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요. 이제 춘절 네. 되면 차례를 하게 되면 거의 여자들한테는 그냥 부엌에서 앉을 시간이 없지 않나요? 거의 그래요. 네. 네. 식사를 다 준비하고 또 다과 준비하고 네, 또 다시 준비하고. 네, 또 돌아서 또 점심 준비해줘야 되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좀 바빴었는데 지난 추석이나 올 설은 좀 약간 한가해서 몸이 좀 피곤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서 각자 네네.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몸은 피곤하진 않는데 또 나름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 네. 같으면 남자들은 좀 말 앉아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으신 분들은 네. 말씀 많이 할 수 있고 준비하신 분들은 지시명만 하잖아요. 이거 가져오라, 그렇죠. 저 가져가라 네. 이렇게. 근데 그런 게 많이 줄어들으니까 오히려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밖으로 못 나가니까 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친해진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하고. 그렇죠. 네. 저는 올 설에 아들에게도 그렇고 며느리에게도 빨간 봉투 홍파오에다가 네. 세뱃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네. 엄마 더 큰 게 없어요? 방송하시더니 홍파오네 막 이러면서 이제 웃고 그랬는데 중국 분들은 왜 이렇게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걸까요? 이게 역사적인 그 이유도 있고 또 중국말 자체가 이게 홍바오라니 홍자가 빨간색인데 네. 우리가 이제 그 홍호 뭔가면 빨간 불이란 뜻인데 이게 형용사가 활활 타오르다, 네. 잘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좀 상징적으로 좋은 그 의미를 부여를 하다 보니까 결혼할 때도 빨간색으로 이제 많이 도배하고 네. 명절이나 좀 기쁜 일이 있을 때 빨간색으로 많이 도배하다 보니까 봉투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홍바오, 네, 빨간 네. 봉투. 거기에 이제 한문으로 복자도 써 있고 막 그림도 그려 있고. 예, 맞습니다. 네. 그 예쁜 봉투들이 많던데요. 예쁜 봉투들이 많는데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그 돈 봉투가 노란색이라도 말할 때는 홍바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 중국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사실 중국도 보면 빨간색이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홍바오 자체가 우리는 네. 다 빨간색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니라 옅은 빨간색, 약간 핑크 계열 나는 네. 또 좀 노란 계열 난 빨간색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결혼식에 참여하게 돼서 중국에서 가져온 빨간 봉투 그나마 네. 좀 옅은 빨간색으로 가져갔는데 정말 그 하얀 봉투 속에서 제 네. 봉투가 유난히 눈에 띄고 예, 너무 눈에 띄어서 기분 좋았겠네요. 기분 좋은 것보다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받는 분도 처음에 놀라시더라고요. 네. 빨간색. 근데 이제 그 빨간색 그대로 놔두는데 이렇게
그 정리할 때 제가 좀 친분이 있어 정리할 때 옆에 있는데 보니까 제게 너무 눈에 너무 띄어서 요즘은 사실 한국에서는 그냥 원래대로 하얀색 네.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모든 일이 붉게 불타오르듯이 잘 된다, 좋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봉투에다 뭐 담아서 준들, 뭐 빨간 포장을 해서 준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폭죽까지도 네. 이제 명절 때는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터뜨리죠. 예, 많이 요즘은 사실 많이 터뜨리지 못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좀 그 분위기 나게 이전 같으면 네네네. 정말 급여의 한 3분의 1을 갖다 터뜨린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많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원래 겨울 되면 저희 지역은 눈이 오잖아요. 네. 다음날 가면 빨간색 폭주 이게 터뜨린 그거 그 껍데기가 정말 소복히 쌓일 정도로. 근데 해가 지나면서 이제 아마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요즘은 적게 네. 터뜨리고 네. 아무튼 빨간색 봉투 다 좋아했습니다. 네. 자, 오늘 행복우체통에는 첫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에서 고송숙 씨가 아름다운 인연이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아, 이 제 얘기인데 제가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이소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성 문협에서 주최한 사랑의 편지 쓰기에서 선생님에게 편지를 쓴 중국 동포 고송숙입니다. 매일 선생님이 방송하는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애청했더니 제일 먼저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긍정적인 용기와 희망을 가졌고 선생님이 방송하는 좋은 방송 들으며 한국 생활의 활력소를 찾았고 함께 공감하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중국 하얼빈에서도 영하 26도의 한파를 견디며 따뜻한 진행으로 동포들의 얼어있던 가슴을 녹여주는 방송을 하셨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렸던 속초에서 영상 32도의 찜통 더위에도 향수를 달래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실향민 2세인 이소연 선생님이 진행했기에 한민족 방송과 잘 어울렸고 성격, 미모, 차분하고 열정적인 방송 진행이 조화가 돼서 동포들이 한민족 방송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가장 가까운 동행으로 믿고 의지한 것 같습니다. 행복우체통에서 소개하는 글들을 꽃을 반기듯이 애정어린 마음으로 방송해 주셨고 동포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면 보내준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응원도 해주셨죠. 2019 체험수기 우수상을 수여받고 시상식에서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아하고 연륜이 넘치는 최고의 진행으로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설레임과 감동으로 가슴 뛰고 힐링받고 자부심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한국 문단의 수필가로 등단했던 날 동포 초대석에 초대되어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의 주인공과 두 번째로 만나면서 더 의미 깊고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연하게도 우리가 만났던 날이 선생님의 생일이었다니 선생님은 전생에도 지금도 우리 중국 동포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인연이 11월 11일의 꽃길 데이로 길게 세상 끝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께서 방송하는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아 지구촌 곳곳에서 오래오래 울려 퍼지기를 응원합니다. 이소연 선생님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 고성숙 하셨는데 아유 이런 글을 받고 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또 읽어주시니까 네. 아유, 아마 그러니까요. 이분이 지금 그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더 감동을 먹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방송을 열심히 듣고 사랑해 주시는 동포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막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지면서 막 또 기분도 좋고요. 그러니까요. 이 손편지를 네.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정성을 들여서 요즘은 사실 타이핑하는 게 더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한자 이거를 써가지고 보냈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너무 부럽기도 하고 이제 저희 이제 신문에 동부아 신문에 이제 연재하잖아요. 이번에 네. 사진을 대문짝하게 해서 올려놔야 되겠습니다. 아니 전춘하 교수님도 뵈니까 유튜브에 저희 방송 올려주시고 또 신문에도 올려주시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팬이 많으시던데요. 저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 편성을 하시는 분들이 팬이 네. 많은데 홍보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선생님들 덕분에 팬까지 좀 생기면 더 좋을 바는 없죠. 네. 전 세계 곳곳에서 사실 저희 한민족 방송을 듣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가끔은 고성숙 씨의 얘기처럼 내가 전생에 동북 삼성 지역에서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자 나도 네. 그 얘기하다가 남태일 선생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 선생님랑 같이 하얼빈에서 KBS 방송에 공연할 때. 단독으로 이제 같이 사진도 찍었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카톡으로 연락 와서 이소연 선생님, 박혜선 선생님께 안부를 전하고 우리 그 작가님 PD님께도 안부를 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걸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특별한 인연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오랫동안 다정하게 그리고 여러분께 좀 더 사랑과 희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상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소연 선생님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다 이제 저희 이제 그 문인협회 선생님처럼 손편지로 쓸 수 없으니까 네. 저희들 쉽게 여기저기에 많이 노출하면 댓글로도 그렇죠. 네, 이렇게 전달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들으시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정말 슬기롭게 잘 견뎌내실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저뿐이겠습니까? 월요일에 박혜상 씨, 화요일에 또 전춘하 교수님, 수요일에 김용필 대표, 목요일에 김희정 선생님, 또 금요일이면 또 우리 우리말 공부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제 그 방송과 상관없이 중국 동포의 한 사람으로 정말 선생님들과 이 방송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다른 지역의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 사실 잘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동포들이 그 이야기가 이런 그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도 이제 그 손편지는 아니지만 말로써 네, 우리 김경희 PD님이랑 김경 작가님이랑 네. 선생님 비롯한 모든 한민족 방송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선희의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인연.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정명선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내가 만난 고려인들이란 글인데요. 전춘하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태어나자부터 줄곧 조선 동네에서 자랐다. 학교도 초등학교부터 한글 학교를 다녔다. 우리말이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를 다녀오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1991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지인이 초청으로 나의 시댁 삼형제 삼동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앙크레이란 도시를 방문하였다. 그때 그곳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 중 우리말로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았다. 40대, 50대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들만 대충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이고 70대 어르신들이나 무난히 소통할 수 있었다. 앙그렌에 도착한 그날부터 파티는 시작되었다. 먼 곳 외국에서 손님이 왔다며 우리를 초청한 허가이 왈레리 댁에서 먼저 연회를 시작하였다. 잠시 뒤 다들 얼근되게 되자 노래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화답하는 뜻에서 삼동서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노래를 듣는 순간 어르신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몇 구절씩 따라 부르기도 하고 연신 손박자를 짚으며 멜로디를 흥얼거리기도 한다. 노래가 끝나자 정말 듣고 싶었다고 우리말 노래를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고맙다며 연신 감사의 인사까지 하신다. 우리가 우리말 노래를 부른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가수 대접을 받게 되었다. 아침부터 예약이 들어오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연회며 파티가 열렸다. 우리는 낮에는 여기저기 관광하기에 바빴고 저녁이면 약속한 집에 초대되어 즐기면서 아리랑, 도라지, 노들강변, 몇 곡 안 되는 아는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면 그분들은 녹음기로 녹음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우리 일행이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관광을 마치고 몇 개월 만에 다시 찾았을 때 어떤 집들에서는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우리가 부른 노래를 들었다고 어린 손녀도 몇 구절 따라 부른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것이었다. 인사를 받는 내내 더 많은 노래를 불러드리지 못한 미안감만 커져갔다. 그 후로 연락이 끊기면서 소식이 두절되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끔 그때 만났던 고려인들 떠올려 보곤 한다. 잊혀져 가는 우리말과 민족의 어를 지키기 위해 사소한 것에서부터 노력하던 고려인들. 내가 만난 고려인들을 생각하면 우리말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세상 느끼게 된다. 네. 정명선 씨가 만났던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고려인 분들의 얘기를 쭉 써주셨는데 1991년도니까 벌써 30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크신 그때였나 싶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가슴이 찡합니다. 이 시대는 사실 외국으로 나가기도 쉽지는 않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은 동포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더 네. 반가웠을 겁니다. 네. 지금은 뭐 그 지역에도 한글 학교도 있고 한국 문화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말과 글, 노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만은 이때는 얼마나 어려웠을 때입니까? 그렇죠. 모두가. 그리고 이때도 한정 수교가 1992년도였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국도 사실 러시아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또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아마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랜만에 동포들을 만났고 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네네. 민족 노래를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을 하고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했다는 것은 그렇죠.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네. 가수 대접을 받았다라고 맞아요.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침부터 예약이 들어오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연회며 파티가 열렸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우리 문화에 대한 갈증이 크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고려인 분들은 사실 그 러시아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그 혜택받지를 못했거든요. 네. 네. 고려인들은 대부분 지금도 젊은 친구들 보면 네. 조선말을 모르는 친구들이 더 언어가 좀, 많습니다. 네. 네. 오히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할 수 있는데 좀 일부러 배우려고 노력하신 분들. 근데 상황상 중국이나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한글 학교나 네. 뭐 물론 지금 문화원에 한글 학교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는데 이 글 보면서 종종 고려인들을 만나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한글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하게 되면 더 정겨워요. 그렇죠. 네. 네. 그 러시아 그 언어의 말투에 조선말을 하게 되니까 또 남다르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네. 고려인 이야기란 프로그램 코너가 또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고려인 동포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생활을 하셨고 어쩔 수 없이 한글을 배울 수 없었던 그 시절의 얘기까지 저희가 전부 풀어드리면서 앞으로 고려인 동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네. 코너도 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민족 네. 방송이 너무 좋은 게 한국에 있는 동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지역의 동포분들이 민족 문화나 자기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네. 그 동기를 부여를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서 정말 더 많은 고려인들 이야기를 많이 널리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민족 체험수기에서도 사할린 지역에 계신 동포분들, 고려인 동포분들의 얘기도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 중국 동포분들의 얘기와 거의 뭐 비슷한 그렇죠. 네, 내용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를 잊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데도 또 좀 더 새로운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어서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동포분들의 그 나라 사랑의 마음 또 민족 문화를 지켜가고자 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아주 눈물겹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창고를 이분들이 쉽게 네. 접근하게 되면 사실 들어가 보면 다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뭐 민족 언어를 많이 잊고 사는데 그 코너도 종종 이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시면 네. 우리 동포분들하고 많이 만나시니까 네. 이런 코너도 있습니다. 고려인들을 위한 시간도 많이 마련되고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않고 예. 우리말 열심히 한번 배워보세요라고 말씀도 드려주시고 가능하면 짧게라도 편지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렇네요. 동포분들이 고려인 분들에게 편지를 서로 나누는 것도 이게 한 개의 또 공부가 되는 거네요. 중국 동포분들 또 고려인 동포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자유롭게 좀 언어도 많이 배우셔서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런 시간이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였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막 생기네요. 그 박연희 선생님 네네네. 지금 그 조각고 하시는, 공동 네. 대표잖아요. 그 안에 고려인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서 동포분들하고 자주 어울리거든요. 네. 이거를 좀 이 한민족 방송에 더 많이 다루면 네. 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연가 아리랑 연구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저희 한 코너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아리랑에 대한 얘기도 다 다양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 시간도 좀 많이 들어보시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아리랑이 있었구나 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명선 씨가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그 아리랑을 처음에 부르면서 한두 소절 부르니까 다 따라 불렀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리랑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고려인 동포분들도 이 노래 아시면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영임이 불러주는 아리랑 들으면서 홍익대학교 글로벌 대미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는 순서입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국 요녕성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녕성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심양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서 코로나19 예방 통제를 위해서 애쓴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상을 줬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상을 받으셨나요? 네, 일전 심양시 황거구 명북사회구역 당위는 사회구역 활동실에서 전염병 예방 통제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리상유, 리흔양, 리상오, 마명군 등 42명 자원봉사자들이 영예 증서와 기념품을 발급받았고 사회로 무대에 올라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에 참가한 소감을 교류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회구역의 각종 사업에 힘을 보태고 사심없는 봉사로 조화로운 명북사회구역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요녕성 아하 조선족향의 한 딸기 농장이 성급 시범 가정 농장에 입선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네, 일전 성농업농촌청은 2020년 성급 시범 가정농장 통신 결과를 공시 전송 범위에서 272개 가정농장을 표창한 가운데 환인만족 자치현 아하 조선족향 류백운 딸기 재배 가정농장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아하향 황전촌村민 류백운 씨는 2016년부터 딸기 재배 가정농장을 꾸렸습니다. 현향 관계 부문의 지도하에 온실 하우스 딸기를 재배하는 동시에 채집 체험도 운영하여 좋은 경제 효익을 냈습니다. 류백원 씨는 또 신양농업대학의 지지하에 채집 체험, 화분 딸기 판매로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류백원 가정농장에서 딸기 채집 체험을 한 시민은 연인 수로 2만 3천 명에 달했고 농장 화분 딸기 판매량은 3천여 개에 달했습니다. 네, 오늘 요녕성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들어볼까요?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 전화 연결합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기서 그렇게 넘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이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에서 설을 맞으면서 어르신들에게 한인회에서 선물을 전달했다면서요.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음력설을 앞두고 노인정 어르신 35분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한인회 회원들과 돌봄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선물 세트를 나눴습니다. 시한인회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은 쌀, 식용, 육류, 통조림 등을 포함한 식품 세트를 받았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 림종환 회장은 이번에 많은 수고를 해준 안용수 노인회 회장과 윤경옥 최산도 씨를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1931년생인 새거려신문 애독자 전채련 어르신은 신문사로 전화를 해서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로부터 선물을 잘 받았다며 노인전 할머니들을 대표해서 시한인회가 항상 배려해주고 챙겨주신 데 대해 림정황 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음력설을 맞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체스 경기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지난달 말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체스클럽에서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
주최로 사할린 주 체스 연합회 협력으로 한인 디아스포라 체스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22명이 참가했는데 경기의 결과는 일반 그룹에서는 1등은 속 간스탄틴, 2등은 이비탈리, 3등은 정미트리가 차지했습니다. 여성 그룹에서는 박소피아가 1위를 했고요. 학생 그룹에서는 강막신과 신알베트가 우승했습니다. 베테랑 참가자 중에는 김석강 씨가 우승했습니다. 수상자 모두가 증서와 메달 그리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사실 시간인회에서는 이와 같은 경기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가 3회였습니다. 시간인회에서 체스 경기는 보통 겨울에 하고 여름에는 한인 디아스포라 스피드 체스 경기를 개최합니다. 네, 오늘 사할린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설을 맞으면서 정말 따뜻한 소식이네요. 유준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노인정 어르신들과 또 회원들의 돌봄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쌀이나 식용유, 육류 통조림 등이 들어있는 선물 세트를 나눠드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배려해주고 챙겨주면서 서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사할린에 살고 계신 모든 동포 여러분, 설 지내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인사 저희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엄마 왜 그래? 이게 무슨 냄새예요? 꼼꼼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여기였네. 바로 엄마. 얘가 왜 이래?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보면 모르겠니? 이것 담그잖아요. 이것이요? 이게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요? 고약하다니. 얼마나 맛있는 건데. 엄마, 여기 곰팡이가 피었어요. 매주에 곰팡이 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놀래? 몸에 좋은 거야. 몸에 좋은 곰팡이가 어딨어요? 거기 있잖아요. 매주. 그동안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깨끗이 씻어서 발효시키면 맛있는 된장이 되는 거야. 내가 그동안 곰팡이 된장을 먹었단 말이에요? 나 이제 된장 안 먹을래요. 안 먹으면 너만 손해지? 왜요? 이거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는데 이걸 안 먹으면 뭘 먹으려고?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음식은 간장, 된장, 고추장 안 들어가는 게 있나 봐라? 정말 그렇네? 그럼 난 이제 어떡해요? 굶든가 먹든가 해야지.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 그만하고 가서 공부나 해. 이것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들이 이것을 담그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고 매주에 곰팡이가 피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매주를 쑤어서 간장이나 된장 같은 이것을 담그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침장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매주 쑤기, 매주 띄우기, 이것 담그기, 발효와 숙성, 장 가르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전 과정을 통틀어서 이것 담그기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매주에다가 소금물을 부어 발효시키고 숙성시킨 후에 이것을 뜨면 액체는 간장이 되고 고체는 된장이 됩니다. 네, 보통 절기상 우수 무렵 정월에서 3월까지 정월 이것을 담그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것 담그기 좋은 날을 금음 손 없는 날, 병인 날, 우수, 입동일 등의 이것을 담그면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음력 정월에 이것을 담그면 40일 뒤인 청명과 고구 사이에 작물과 된장을 갈라서 된장을 발효시킵니다.
우리나라는 두장 문화권에 속해 삼국시대부터 이것을 만들어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장을 따로 보관하는 장고를 두었고요. 장고마마라 불리는 상궁이 직접 이것을 담그고 관리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을 담그는 일은 살림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이것은 음력 정월 이것을 최고로 칩니다. 이것을 잘 담가야 간장, 된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떡 만들기, 2번 장난감 만들기, 3번 장 담그기.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김희승, 김희안이었습니다. 18일이 절기상 우수입니다. 이 무렵에 이것 담그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하죠. 집안 살림 중에서 김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담그기입니다. 음식 맛은 장맛이라고 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것 담그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로부터 정월에 담근 이것이 가장 맛있다고 했고요. 정월장 이렇게 따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추운 정월이라야 짜게 담그지 않아도 쉬지도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아서 이것 담그기에 알맞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요즘은 이것을 잘 담그지 않고 사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서 먹는 것보다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정성이 들어가서 더 맛있긴 하겠지만 시대가 변하니까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풍습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동포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직도 직접 담그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집만의 이것의 비법이 있으시겠죠? 이것에 얽힌 아름다운 추억도 있으시면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이것에 대한 행복우체통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원동 고려인극장 세워지고 배우들을 모집해서 활발하게 열정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이 극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게 어느 만큼의 시간이 지나서였을까요? 아마 창단되고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1935년에 극장이 사실은 본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1932년부터도 그 적지 않은 연극을 무대에 올렸고 순회 공연 가고 야마로 그 관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만은 그때 나왔던 그 연극들은 거의 대부분이 10월 혁명을 영상화한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경직돼 있고 한쪽으로 경도돼 있는 그런 연극들 일색이었죠. 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고려인 대중들의 마음속 깊이 침투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1935년이 되면서 정말 모국어 문화예술, 정말 그 예술성이 높은 연극이 나오면서 극장이 찬란히 꽃피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 스타트를 끄는 게 이제 4월에 나온 그 김혜원의 동북선, 그리고 같은 해 가을에 나온 춘향전인데 사실은 이 연극을 계기로 극장이 한 단계 이렇게 도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공연이 거듭되면서 배우들의 실력도 훨씬 더 향상이 되고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춘향전이 공연이 될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셨겠네요. 사실은 그랬죠. 춘향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김혜운의 동북선도 대단히 뭐랄까요, 예술성이 높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입니다만은 네. 그것도 어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그걸 주제로 다룬 연극이었으니까 일단 그 달리 볼 수 있고, 그런데 춘향전은 당시에 춘향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고려인들이 뭐랄까요,
연해주에서 모국어를 사용하고 모국어 학교를 다니고 모든 것을 모국어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고. 네. 그래서 고려인 스스로도 그야말로 모국의 이 고전을 무대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었고, 또 그 원동 극장 관리국, 그러니까 그 소비에트 그 극장 관리국에서 볼 때도 그야말로 민족 고전을 무대에 올리고 있지 못하니까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그 프로페셔널한 극장이라는 이런 인정을 해줄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한계들을 이겨내고 고려인들이 그 접근하기 어려운 민족 고전을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극장 무대에 올렸고, 그런데 그게 완성도도 높고 관객들도 많이 모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춘향전이 무대에 올랐을 때 우리 어떤 고려인들에게는 일대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춘향전 초연할 때 어떤 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춘향전은 1935년 9월 6일에 초연이 됐는데요. 네. 이제 신안촌구락부 연예부 신안촌구락부에서 무대에 올랐죠. 그때 그 고려인의 가장 그 대표적인 배우인 이 김진 배우가 이도령 역, 그리고 리암덕 배우가 춘향역을 맡았고, 우리 또 뭡니까 최초 영화 배우였던 최봉도가 춘향의 어머니 춘향모 역을 맡고, 김혜운이 방자 역, 김다치아나라는 배우가 향단 역, 그리고 공태규가 사또 역, 그리고 리길수가 이제 농민 지도자 역을 맡았는데, 그 당시에 이 배우들이 어떻게 신들린 듯이 연기를 잘했는지, 네. 이 연기가 끝나고 나서 이 고려인들이 김진 배우한테는 김진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아예 도령으로 불렀습니다. 아, 네. 그리고 김혜우는 어떻게 방자 역을 연기를 잘했는지 나중에 고려인들이 연극 춘향전을 보러 간다고 이야기할 때 춘향전을 보러 가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자를 보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특히 이 김진과 또 춘향을 맡았던 리암덕, 춘향모를 맡았던 최봉도, 그리고 방자역을 맡았던 이 김혜운, 이 네 사람은 고전 연기의 그 모범을 보인 배우로 전설로 남았죠. 그래가지고 이후의 배우들은 2세대, 3세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만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 정도였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이 연극을 광고를 보고 와서 몰려들어와서 보는데 이 장소가 협소해서 다 자리를 채우고 다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극장은 자기의 계획이 있죠. 몇 날 며칠까지 공연을 하고 끝나면 다른 데 순회 공연 가고 다른 장소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네네. 몰려들어온 배우들이 밖에서 끝까지 보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그 일정을 취소해 가면서 연극을 또 무대에 올리고 그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춘향전이 그냥 우리 연극이었습니까? 아니면 음악이 함께 가미된 거였을까요? 이게 음악도 있었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옛날 뭐 춘향전 판소리 뭐 이런 것들 다 그 음악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들리는 그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그 이동백의 그 판소리 춘향전이 1934년에 그 춘향전 그 음반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틀어서 배우고 했기 때문에 배우들이 창가나 판소리도 그 일부 무대에서 시연을 했는데요. 이 배우들이 그걸 모르니까 선봉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우리 서울말씨를 쓰고 우리 판소리나 창가를 하는 분을 찾습니다 해서 최삼령 같은 창극 전문가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양반의 몸놀림, 판소리 일부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무대에서 공연을 했죠. 아, 정말 열정들이 대단하셨네요. 그리고 이 춘향전이 그 특별했던 것은 무대에 올리고 나서 너무나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극장 관계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무대 음악이라는 걸 전문적으로 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대 음악이라는 걸 따로 만들 생각을 않고 그저 그 필요하면 음악을 집어넣는데 이제는 새로운 연극을 준비하면 거기에 관련된 연극들을 작가하고 음악인들을 불러가지고 아예 그 음악들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그 전문적으로 공연을 하게 됐죠. 그러면 뭐 우리 고려인들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분들도 많이 찾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 이 평론가나 이 작가들이 이렇게 보고 많은 평가를 해주었죠.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강제주 이후에도 춘향전 무대에 여러 번 올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우리 고려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이 주류 민족들의 어떤 유명한 작가나 평론가나 배우들이 직접 그 관람을 하고 많은 이 인터뷰나 이 평론을 남깁니다. 이건 아주 그야말로 그 시대적으로 앞선 그리고 신분을 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런 한반도 우리 고려인들의 우리 한반도 조선인들의 이런 의지가 반영된 작품이라고 이런 극찬을 아끼지 않은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는 원동 고려극장에서 막이 오른 춘향전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으로요.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 준비했습니다. 고영열의 노래로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